안녕하세요. 이렇다 154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돈나입니다. 오늘 찬희쌤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찬희쌤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에 맞지 않는 소개해 주시죠. 알파조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네. 올해 마지막. 올해 마지막. 올해 마지막 예. 이렇다. 뭐 네. 이렇다가 올해 마지막이 아니고 알파조님과의 녹음이 마지막 아닌가요? 왜요? 아니지 이제 올해 마지막. 올해 마지막. 맞다. 오늘이 아. 벌써 제가 다음 정신이 주면 없었네. 벌써 신년이에요. 1월이 신년이네요. 네. 진짜. 오늘 12월 27일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여곡절 끝에 그 4+1 네. 선거법이 패스트트랙에 오르고 지금 통과됐어요, 근데? 아니 지금 막 표결에 들어간다고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지금 나왔어요? 아니 네. 제가 그러면 공수처법이랑 같이 네네네. 패키지로. 네네네. 지금 제가 확인한 텔레그램으로 확인한 바로는 워낙 3시에 선거법 개정안과 31개의 법안들이 다 이제 한꺼번에 오늘 이제 의결될 예정이었는데 자한당 의원들이 좀 회의 본회의 표결 못하도록 네. 문을 막 가로막았어요. 문 가로막고 본회의장에서 뭐 저기 현수막 들고 지금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의장이 지금 나타나질 못하고 있다는 그럼 소식이 올해 통과를 못할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게 지금 네. 참 어렵네요. 지금 조금 전쟁터죠. 근데 지금 이게 현재 돼야 되는 네. 거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상황을 잘 아. 몰라가지고 네. 그냥 이건 뭐라고? 정말 저 개인 소견인데요. 네. 처음에 심상정안 225, 75, 75.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렇게 시작한 건데 지금 지금은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는 거의 이거는 무늬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이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안 되는 게 더 낫냐? 또 아니다. 그건 또 아니지 않나? 왜냐하면 이 개정안에는 또 18세 선거권 조항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년 그거 중요하죠. 총선 때는 이제 만 18세가 선거권이 생기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런 걸 또 생각해 봤을 때는 우리가 뭐 기대한 것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두 개라도 바뀌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룰이 일단 연동형이라는 개념 자체가 도입됐다는 거 정도? 그래서 저는 이제 겁나는 게 뭐냐면 내년에 4월 총선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았을 때 국민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난리를 쳐놓고 보니까 뭐 다를 것도 없네. 국회 안 바뀌었네 이런 얘기가 들릴까 봐서 그게 조금 아니 걱정이 지금 만약에 되긴 합니다. 바뀌어 지금 제도 네네. 법적으로 바뀌는 게 네네. 기본적으로 뭔가가 크게 바뀔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없어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큼의 약간 네네네. 몇 석 정도 차이죠. 기존하고. 이제 그러면은 네. 사실 거기서 뭔가 이 선거 결과가 소수 정당한테 유리하게 나올 거라는 기대 자체가 그러면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런 소수정당, 거예요? 소수정당 없습니다. 네. 예. 3% 그냥 봉쇄 조항이 그대로기 때문에 뭐 봉쇄조항 그렇게 네. 되면은 걔네 저기 누구야 그 기독교 정당 2개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쪽이 기독자유당이나 지금 기독자유당이랑 이쪽이 네. 지금 하나는 3% 넘은 걸로 알고 있고 지난해 안 넘었어요. 지난번에 3% 조금 3%안 안 돼가지고 조금인데 예. 이제 막 그 팀을 갖다가 막 네. 모으면은 얘네들은 3% 넘길 수도 있다라는 소리야. 네. 얘네들이 어부지리로 제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친구들은 가장 큰 계속 반대했는데 네. 가장 큰 네. 어부지리로 가장 큰 승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뭐 그래 봐야 뭐 한두 석인데 음. 지금 이제 마지막 막판 협상에서는 민주당이 몇 석을 더 갖냐 맞냐 이거 가지고 계속 버틴긴 것 같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끝까지 버틴기다가 끝까지 막무가내로 나와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다른 4개 정당들이 협상을 해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하튼 너무 어둡고요. 개혁안 뭐 통과되더라도 이건 뭐 승리했다라고 볼 수도 없고 뭐 그러니까 뭔가 예,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변화를 기대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뭐예요? 아니요, 그냥 그런 건 없습니다. 없어요? 연말에 완벽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되었다면 저는 정말 이제 큰 선물로 여기고 네네. 살았을 건데 일단 내년에도 이제 가열차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하여 또 활동을 계속 지속해야 될 것 같은. 저는 딱 한마디만 하면요. 네, 되게 복잡했잖아요. 국민한테 설명하기도 어렵고. 네, 이러려면 맞아요. 그냥 가장 쉬운 거 하나만 갖고 그냥 계속 파면 어떨까. 옛날에 아. 왜 주유소 습격 사건에 네네. 한 놈만 팬다 그런 말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봉쇄 조항 없애라. 뭐 이것만 갖고 죽으라고 주장하고 그러면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전체 모습이 이래야 된다라고 네, 하는 네, 그림을 네. 그려주는 것보다는
그거는 이제 정당들이 논의하는 데 맡겨놓고 네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시민 단체 실제로 진보한테는 제일 필요한 거니까요. 일단 가장 네. 필요한 거 하나를 네. 집중적으로 음. 공약을 했으면 그걸로 이제 협상을 했으면 네. 최소한 유리한 뭔가 네. 소수 정당한테 유리한 뭔가를 얻어내지 않았을까. 봉쇄 조항이 없어지면 0.33%만 얻으면 표가 하나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근데 저는 합의를 해도 1%만 돼도 그렇죠. 좋은 거죠. 근데, 근데 지금 이제 3%가 그대로 됐어요. 그 봉쇄 조항 얘기를 외부에서 했으면 네. 아마 벌써 5% 상향 조정하자는 얘기가 더 나왔을 거예요. 아마 일찍이. 그럴 아예 수도 그 있죠. 얘기는 아예 나오지 아예 않게 나오지도 하는 못- 그런 게 그게 있었고. 오히려 그리고 사실 봉쇄 조항은 독일도 5%가 있어요. 있는데 그렇죠. 문제는 이제 한 1% 정도, 1. 몇 프로 정도의 득표율만 있으면 그 정당을 예산으로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봉쇄 조항이 그 3%가 우리한테는 너무 버겁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뭐 3% 안 되는 모든 정당은 전혀 뭐 의석도 수가 없을 뿐만 없죠. 아니라 정부 지원이 전혀 없어요. 음. 그래가지고 정당 활동하기도 힘든 상황이어서 정말 맨땅에 그러니까 헤딩해야 작은 되는 상황. 정당은 없어도 된다라는 게 그렇죠. 기본 마인드인 기본 거 마인드죠. 아니에요. 네, 이 맞아요. 제도 네. 선거 제도라는 게 맞습니다. 우리나라 네, 네, 같은 네, 경우 그렇죠. 독일은 나름대로 5%를 만든 배경이 있긴 한데 네, 배경이 어쨌든 그렇죠. 배경이 네. 있긴 한데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올해가 예. 또 이렇게 올해가 이렇게 이 올해 지나갔네요. 마지막 날까지 국회가 엉망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해요. 예. 방송하는 동안 어떤 일이 있을지 좀 아, 궁금합니다. 네. 네. 핸드폰 끄고 가끔씩 네, 해봅시다. 가끔씩 그래서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네, 그렇죠. 네. 자, 오늘 네. 알파조님 제가 간만에 뵀는데 그러네요, 무슨 진짜. 주제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오늘 2019년을 마감하는 이렇다 올해의 마지막 방송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제로 기업 살인법이라는 걸 택했습니다. 아, 기업살인법. 이게 사람을 살인하면 살인범이 되잖아요. 네네. 그 살인범이 되고 그에게 응당하는 처벌을 있죠. 하는데 네. 사람을 살인한 법인이나 기업, 회사. 회사 그러니까 회사도 살인범으로 처벌해야 된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정확하게 말씀하시네요. 네네네. 우리 네. 이 방송 끝내도 되겠다. 그럴까요? 저는 정말 이 주제 자체가 너무 공감이 제목 되고 진짜 좋습니다. 제목. 네. 그래서 예. 제가 올해 작년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이렇다 마지막 방송 아마 제가 했을 거예요. 네, 그때 서부 발전. 예, 네. 그때 주제가 뭐였냐면 김용균 노동자 얘기였죠. 맞아. 네. 그때가 그 슬픈 사망 얘기였습니다. 사고가 예. 12월 10일에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네요. 그랬기 진짜 때문에 기억나요. 근데 예. 제 차례가 돌아왔을 때 제가 마지막 방송을 하면서 이 맞습니다. 서부 그 한국 서부 발전 태안 화력 발전소 이 김용균 청년 노동자 이 사망 사고에 대한 얘기를 다뤘는데 그 2월 10일이 사망 일주기였던 일주기였죠. 거죠. 예. 그래서 기업 살인법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우리가 그때 작년에는 기업 살인법 얘기를 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요, 맞아요. 그때 맞아요. 안 그때는 했어요. 너무 이런 네. 사태가 벌어진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 충격을 먹고 네네. 이 어떻게 공기업에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는지. 예. 이제 촛불 이거 정부에서 또 촛불 정부에서 이제 그런 데 대해서 너무 열받아가 그런 얘기를 주로 했었는데 네네. 그럼 이제 앞으로 이런 사고들을 줄여 나간다면 완전히 없어지지 않겠지만 어떤 대책이 필요하고 해법이 필요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다 보니 기업 살인법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런 차원에서 올해 주제를 택했고요. 먼저 기업 살인법을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 전에 지난 1년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김용균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누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부터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지금 오늘 녹음하고 있는 게 우리 12월 27일이잖아요. 그날이 또 1년 바로 전에 김용균법이라고 흔히 부르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된 날이 바로 딱 1년 전 오늘이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좀 그렇군요. 우리가 예. 맞춰서 뭐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네네. 과연 김용균법 이후에 산업 현장은 더 안전해졌는지 네네.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해 방송할 때 촛불 정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 하면서 우리가 분개했었잖아요. 네, 비분간계했죠. 사실 이번 문정부는 이 박근혜 탄핵 없었다면은 생길 수 생길 없는 수가 정부죠. 없는 네. 정부인데 네. 그 촛불혁명의 기폭제가 사실 우리 가슴속에 참담하게 남아 있는 게 우선 이제 가장 큰 우리에겐 정말 큰 사건이었던 세월호 참사였잖아요. 그게 없으면 촛불혁명이 있을 수 없었죠. 그럼요. 예. 그래서 결국 세월호 참사가 남긴 숙제는 안전.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이게 또 김용균 씨 사망과 관련해 가지고 정말 우리는 도대체 안전의 구멍이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세월호 참사 건으로 박근혜를 처벌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촛불 박근혜를 끌어내린 이 탄핵 촛불 혁명의 기폭제는 사실 세월호 참사가 없었으면 맞습니다. 불가능했을 거예요. 네. 전 국민적 공분이 그렇죠. 모아진 근데 거죠. 좀 전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꿈꿨고 그다음에 문재인 이번 촛불 정부가 그 과제를 수행해 줄 거라고 좀 기대를 하긴 했었는데 누구나 원하고 있는 것이지만 사실 그 이후에도 어떻게 안전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맞습니다. 싶어요. 그래서 2017년 5월에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이뤄낸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라다운 나라,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2018년 1월에 있었던 신년사에서는 지난해 즉 2017년도죠. 여러 차례 그때도 정말 여러 산업재해들이 많고 안전사고가 많아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갔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럴 때마다 모든 게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인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2018년 1월 신년사. 그렇죠. 네. 그래서 안전사고에 대해서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을 강조한 거죠. 그걸 통해서 박근혜 정권하고는 자신들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겠다고 이제 대통령 본인의 책임을 통감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뭘 약속을 했냐면 국민 안전을 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로 잡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아하. 그래서 2020년까지 자살 예방 우리나라 3대 안전 관련 프로젝트를 제시를 했는데 자살 예방 우리나라 사망 사고율 중에서 이 암 환자 맞아요. 다음으로 이 자살이 맞아요. 2위거든요. 자살 예방 그다음에 교통 안전 그다음에 산업 안전 등 3대 분야의 사망 사고 사망 숫자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걸 집중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었어요. 알바주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 패친 중에 한 명이 작년에 그 온 가족이 동반 자살한 것을 날짜별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어머. 너무 아이고. 끔찍하더라. 어느 지역에 무슨 그러니까 몇 월 며칠 며칠에. 어느 지역 펜션에 뭐 예를 들어 세 가족 동반 자살 막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는데 어느 지역이 더 많다가 아니라 정말 전국의 전국 도처에. 곳곳에 전국 도처에 다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 가족들이 그렇게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명단을 보니까 너무 참담한 거예요. 이게 나란가 정말 이런 생각이 들었고 2018년 신년사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거의 한 20년은 지나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요새 이런 얘기 안 하죠. 네. 청취자분들도 이거 2018년 1월 신년사 유명한 신년사니까 네. 한번 인터넷에 찾아서 한번 보세요. 보면 짧아요. 근데 굉장히 생소해요. 이게 벌써 2년도 안 됐는데 글쎄. 뭐 일자리 상황판 얘기도 나오고 사람 중심 경제 요새 참 생소한 얘기 아닙니까? 저도 네. 이번에 소득주도 다 성장. 읽어봤어요. 다시 한번. 이 낯설은 드셨구나. 문구들이 가득하니까 네네네. 이 지난 2년 사이에 이런 문구들이 굉장히 낯설어졌어요. 그러니까 2년 사이에 어떤 아예 일이 얘기도 있었나. 사라졌죠. 얘기도 사라졌죠. 안 하죠. 아예 자체가 지금 뭐 사라졌으니까. 부동산이니 무슨 경제 성장률이 뭐 난리도 아니잖아요. 지금 사실. 네, 세계적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정권 자체를 바꾼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쉬운 일 아니죠.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얼마나 뭐 부러워했어 우리나라. 100만만 네. 모여도 이건 엄청난 집회인데 우리는 1000만 참여한 그 촛불 집회가 있었고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었고 그 국민들이 탄생시킨 정부였는데 그때에 했던 인사나 혹은 뭐 선언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의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도 기대를 했었고 그런데 지금 찬희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되게 낯설다고 체감도 안 되고. 근데 알프조님 그 신년사 이후에 2018년도 신년사 이후에 혹시 무슨 조치들이 있긴 있었나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말을 했기 때문에 조치가 네네네. 당연히 이루어져야 있긴 되는 있죠. 게 네. 정상이죠. 네. 그래서 직후에 신년사 직후에 이제 총리실 주도로 해서 3대 아까 안전 네. 그 프로젝트 관계 모든 부처들이 참여해서 각각 자살 예방 국가 행동 계획, 교통 안전 종합 대책, 산업재해 사망 사고 감소 대책이라고 하는 각각의 영역에서 종합 대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네네. 어쨌든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그 산재 사망 사고를 줄이는 일을 국정 과제로
일단 설정을 했고 그다음에 산재 관련 주무부처가 당연히 노동부거든요. 네. 근데 노동부뿐만 아니라 범정부적 차원에서 여러 부처가 공동 행동을 취하기 시작을 했다. 이제 같이 모여서 같이 얼굴 맞대고 얘기를 한다는 것 네네네. 자체가 관계가 이전에 되기도 없었던 일이기 이 때문에 부처별 칸막이가 얼마나 심한데.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모든 부처가 네. 같이 합심해서 이 산재 사망 사고를 절반으로 줄여보자 이제 이런 뭐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한 거죠. 네. 그러면서 제시한 목표가 2022년까지 음. 사망자 수를 500명 이하로 감축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정부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도 않았었는데 대통령이 직접 신년사에서 기타 네. 등등 네네. 언급을 하고 진두지휘를 하니까 뭔가 달라지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를 살짝 하기는 했었죠. 네, 네. 그 와중에 근데 김용규 청년 노동자 사망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80년 그러니까 1월 신년사에서 얘기가 있었고 네, 네. 막 온 부처들이 막 부랴부랴 팀을 만들어 대책 사고 만들고 뭐 500명 이하로 산재 사망자 네네. 수를 줄인다고 난리를 쳤는데 그해 말에 이런 사망 사고가 또 일어난 거죠. 그것도 100% 정부가 소유한 공기업 작업 현장에서 이 사고가 일어났던 거죠. 그렇게 해서 말이에요. 사기업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올해 1월 14일에 이제 종철이가 이제 32주기였거든요. 네네. 이제 32주기 이제 우리 추모제를 청취자 중에 하려고. 모를 수도 있어. 네. 성까지 붙여주세요. 박종철 씨, 네네. 박종철 열사 32주기 기일이라서 추모제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마성 네네. 모란공원에서. 네네. 근데 그 종철이 묘 좀 앞에 김용균 씨 묘가 있어요. 아 예. 네, 그 앞에 있는데 김용균 씨 어머니가 묘지를 이렇게 돌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인사를 드리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지금 그러게요. 생각이 나네요. 저분이 왜 저기서 제 인사를 받아야 되며 네네. 왜 저기서 묘비를 쓰다듬고 계셔야 되는지. 30년 전에 경찰의 고문으로 사망한 대학생하고 네네. 1년 전에 자본의 살인으로 사망한 노동자가 이렇게 모란공원에서 만나고 있다는 현실이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때. 예, 그 생각이 나네요. 예. 그러니까 30년 전엔 정치 민주화의 희생양. 네. 정치 민주화 정치 민주화를 위해서. 위해서 예. 하다가 그렇게 된 거고 지금 우리는 경제 민주화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엔 독재 정권이 사람을 네네. 죽였으면 예. 지금 지금 자본이 사람을 사람을 죽이니까. 그때는 노동 현장에서 더 많은 더 많이 노동자들이 죽였지. 죽어갔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재해로. 맞습니다. 그렇죠. 예. 너무 마음이 안 좋네요. 그러니까 김용균 씨가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정부가 이제 의회랑 같이 이제 김용균법 만든다 어쩐다 이렇게 부산을 많이 떨었잖아요. 엄청나게 났었죠. 예, 그래서 바로 이제 1년 전에 오늘 정말 국회가 총알같이 움직여가지고 네네. 아까 말씀드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네네.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는데요. 네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충분히 뭐랄까 우리가 이제 좀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간 것인지 좀 네네. 궁금해요, 네. 선생님. 몇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네네. 오늘 뭐 기본 주제는 아니니까. 네네. 노동자 김용균 사망은 사실 위험의 외주 아닙니까? 네네. 자기 회사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죠. 위험한 일들을. 그래서 그 문제는 이제 해결하려고 개정을 하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법 보호 대상을 확대했다. 그래서 특수고용 노동자하고 배달 종사자까지 포함하려고 이제 돼 있고요. 네네. 규정은 또는 유해 위험 작업을 산해 도급 금지하는 뭐 도금이라든가 수은, 납, 네. 카드뮴 작업 같은 거를 산해 도급을 금지시키는 이런 게 항상 문제인데 그 옆에 예외 조항이 있어요. 아, 그래요. 일시적 간헐적 작업이면 예외다. 더 황당한 건 하청이 보유한 기술이 네. 원청 사업의 필수 불가결한 경우면 예외로 할 수 있다. 아니 거의 후자가 다 나 아니에요? 진짜- 아 그러니까 하청을 주는 거지 나 진짜. 그러니까 하청을 주지. 어쨌건 그렇습니다. 법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세 번째는 원청의 책임 범위나 처벌 수준을 강화해서 네.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 장소가 현행의 한 22개 종류였는데 네. 그걸 원청 사업자는 전체로 확대한다는 그런 식의 내용도 있었고요. 네네. 사업자의 처벌 수위를 상향시켜서 네. 노동자 사망 사고가 5년 내 2번 이상 발생하면 처벌 수위를 50% 가중한다 이런 네네. 말도 있고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벌금을 상한액이 1억에서 10억으로 네네. 도급인이 위반할 시에는 현행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한다. 대충 그런 내용이 작년에 총알같이 통과했던 이른바 김용균법의 개정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럼 현재 이게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요, 아. 시장이 안 되고 안 있습니다. 됐어요? 네. 전부 개정된 신안법의 발표 시기가 네. 아 발효 시기가 내년이구나. 2020년 1월 16일이에요. 내년이네. 예, 내년 그러니까 한 2주 남았죠. 예, 발효되는 시기가 원래 한 걸리잖아요. 아직 발효가 안 됐어요.
2020년 1월 16일. 찬희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그 네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예. 이 법이 발효가 되면 산업 현장은 안전하게 바뀔 것 같으세요? 예, 어떠세요? 제 생각에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산업안전법이라는 게 81년도에 네. 전두환이 만든 법이거든요. 그 뭔가 나쁜 요소들이 많이 있었겠죠. 법에도. 그렇겠죠. 그게 이제 계속 돼 왔는데 그 문제점이 잘 해결이 안 됐어요. 어.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까 그 처벌 규정 얘기했잖아요. 네네. 처벌에 하한선이 없어요. 지금 아. 상한선을 높였다는 얘기잖아요. 네네네. 근데 하한선이 없어요. 아. 상한선까지만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좀 이상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상한액을 올렸다고 100만 원 벌금을 줘도 돼. 50만 원 벌금을 줘도 그러네요.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워낙 1년 이상 네. 3년 이하 뭐 네, 이런 뭐 식으로 그래야 규정하잖아요. 돼요. 하한이 없어요. 법에는 하한이 없네요. 황당한 법이에요. 그다음에 황당하다. 아까 말씀드린 거 네네. 유해 작업을 못 하게 돼 있다. 네네. 차이적으로 뭐 필수한 기술을 갖고 있으면 대부분 다 하청이 필수 기술 갖고 있으니까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네네네. 너무 예외 규정이 광범위하고요. 또 심각한 문제는 이 노동자와 노동자 대표의 참여권과 알 권리가 완전 배제돼 있어요. 산재 예방의 핵심이 위험성 평가라는 게 있는데 그렇죠. 예. 위험성 평가의 실시 주체가 사업주와 관리 감독자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노동자는 노동자는 직접 정보가 없어요. 참여할 참여할 수도 기회가 없고 없는 거네. 정보도 주어져야 될 의무가 없고요. 근데 여기서 한마디 제가 더 첨언을 하면 네. 네. 그러니까 산해 도급 금지를 하는 이 사업 분야를 한번 보시면 네네. 찬희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 작업이라고 하고 법에서 도급을 금지하니까 위험을 외주화시켜 가지고 네네. 그 자기가 작업장에 다른 회사 직원들이 와서 산에도 하청 노동자들이 다 죽어 나가는 게 네. 우리나라 현실이거든요. 현실인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업종이 건설이에요. 건설 노동자들이 제일 많이 죽어 나가는데 네. 다 하청이죠, 네, 당연히. 네. 뭐 산업 대기업들이 시행사지만은 다 하청 건설 현장은 다 하청 노동자고. 그러니까 지난달에 네. 저희 동료 아버지가 그 높은 곳에서 건설 현장에서 떨어져서 돌아가셨어요. 그게 제일 진짜. 절반 이상이 거의 한 67%가 다 건설 노동자들이 그 사망 사고를 네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하청 노동자들이라서 하청 노동자들 산해 도급을 금지시키는 업종을 보면은 도금, 수은, 납, 네네. 카드뮴 작업만 해당되기 때문에 음. 우리나라에서 웬만한 지금 산업 자해로 죽어가는 한 7, 80%, 90% 아, 이상은 건설 현장은 사실은 제외되어 있는 거네요. 그러면? 다 여기 적용이 안 적용. 되는 맞습니다. 분야 업종들이에요. 그래서 아, 이 부분은 아마 진작에 아마 하청을 안 할 수도 있고 네네. 지금 수도 없이 하청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기서 안전사고가 나서 죽어가는 노동자, 하청 노동자들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다는 법안이라는 명목으로 취지에 법을 전혀 통과는 맞지 않는다. 시켰지만 네네. 사실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 하청 가능하다 소리기 때문에 네네. 이것도 뭐 예외 조항을 걸어가지고 이 부분도 하청이 가능하다고 해놨지만 사실 위험의 외주화 자체가 바뀌는 일은 없는 거죠. 그리고 산업 현장의 안전이 뭐 크게 달라질 건 없다는 얘기네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산업재해 사망 세계 1위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 김영균 씨가 사망하고 또 대통령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고 우리 시간이 1년이나 세월이 흘렀는데 현재 산업재해 실태는 어떤가요? 제가 오늘 확인을 못 해봤는데 네. 이게 분기별로 이 산업재해 통계가 나오는데 네네. 아주 올해 전체 통계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3분기까지 즉 9월달까지 산재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그 숫자를 보면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이제 3분기 동안에 산재 사고로 숨진 노동자 수가 667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9월까지 사고 사망자 수가 이미 700명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런 추세로 계속 간다면 산재 사망자 수가 한 9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500명으로 줄인다고 그랬잖아요. 2020년이면은 내후년이에요. 내년이요, 내년. 2020. 내년이에요, 아, 내년. 내년이 20년이야. 내년이야. 근데 2020 아니 500명 이하로 줄인다고 아까 그래서 얘기했었는데 그 목표를 어떻게 된 거지? 그렇게 아유. 세워놨는데 뭐 네네. 이거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아니 그러면은 산재 사고가 과거에 비해서 늘고 있는 거예요, 줄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줄고 있죠. 그러니까 그 줄고는 과거를 있군요. 과거를 어디로 보느냐면은 네. 우리 60년대, 우리 70년대 전태일 동지가 죽어갈 때 네네. 그때랑 비교를 하면 당연히 네. 우리나라의 산재 사고율은 줄어들고 있는 것은 비교의 사실입니다. 의미가 없네요. 맞아. 그러면. 그러니까 그때는 그때랑- 노동자 전체가 산재 대상이니까 사실. 내 말이. 그때는 내 산재보험도 그래서- 없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랑 지금을 비교해서 음. 산재 사망자 수가 줄었다 아니면 사망률이 줄었다 만 명당 얼마 죽었다 이제 인구수로 이렇게 사망률을 비교를 하는데 네.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당연히 우리나라 선진국이 돼 가고 있으니 산재 사망률 주는 건 당연한데 그럼 오늘날의 선진국하고 비교하면 어떠냐? 네. 아직 갈 길 한참 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망률이 OECD 1위에다가 유럽 네네. 연합 평균의 5배 이루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창피스러운 기록을 오래전부터 한국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OECD에 가입했으면 네. 그 전에 사람이 산재를 사고를 당해서 막 죽어 나가도 이거 후진국이니까 그런 거야라고 그렇죠. 얘기할 수 예. 있는데 그렇죠. OECD 가입한 90년대 중반이잖아요. 그때 이후부터 우리나라는 거기 가입해서 선진국의 국가에 포함이 돼 있는데 실제로 유럽 연합 평균의 5배 이른 사망률을 가지고 있는 게 정상 아니라고 봐야 되죠. 근데 그러면 이 산재 후진국의 오명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챙긴다고 해가지고 이게 없어지겠느냐?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선진국이 어떻게 산재 사망률을 오늘날처럼 이렇게 낮은 수준으로 네. 내렸고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럼 한국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네네. 그 산재에 관한 선진국과 한국의 접근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를 해보면 한국의 산재 사망률이 왜 여전히 높은가 선진국과 비교해서 네네. 그 이유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궁금한 핵심 내용을 알바주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이 방송이 이게 핵심이 아닐까 싶어요. 네, 사실 맞습니다. 원인을 제대로 알면 해결의 기미도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지금 왕조 시대도 아니고 뭐 대통령이 뭐 선언한다, 뭐 의지가 있다 없다, 뭐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해결되는 건 같고 아니죠. 네. 어쨌거나 우리가 제도로서 이것을 만들어내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 한국과 선진국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또 이유도 분명해질 것 같고 또 해결책도 좀 해결의 기미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 우울하지만 한국 얘기부터 좀 한번 해볼까요? 한국 어떤가요? 다시 김용규 사망 사고로 돌아가서 얘기를 해보면은 네, 작년에 이렇다 방송 아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당시 제목이 서부발전 사망 사고 무죄 인증 공기업의 파렴치한 민낯이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맞아. 근데 제가 이 제목을 택한 게 네, 한국 사회 막 안전 불감증 뭐 맨날 사고만 터지면 안전 불감증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안전 불감증을 고발하거나 하소연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산재나 안전 사망 사고 배후에 있는 구조적인 모순에 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었었던 건데 네. 사고 사업장에 속해 있었던 한국 서부발전에서는 사실 연례 행사처럼 안전 사망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사람들이 네. 안전 사고로 죽어갔었어요. 네. 그런데 당연히 그러면은 서부발전 임직원들 알고 있었을 테고 정부 부처도 산자부도 알고 있었고 고노부도 또 알고 공기업이니까 있었을 더군다나 네, 고노부도 네.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장을 관리 감독하는 서부발전은 무죄 인증을 받았고 네. 그래서 네. 안전한 직장이라는 이유로 대통령상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재용이 인권상 받은 거랑 똑같은 그렇지, 격이네요.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참 어이가 없네요. 그러니까 무죄 사업장 인증을 해주는 기관이나 네. 그 기관이나 상을 주는 대통령 네네. 상을 주는 사람이나 상을 받는 사람도 모두 사기극 같은 거 아니냐 이거지 정말로. 맞습니다. 좀 저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고 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관련 부처, 서부발전 임직원 그리고 발전사 노조들까지도 이런 상황을 너무나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저는 이게 초현실적인 것 같았었어요 그때. 그 서부발전 소유의 그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고 있었는데도 법률적으로 서부발전 소속 노동자가 아니라 서부발전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죽어도 또 사고가 나서 죽어도 서부발전은 무죄 안전사업장이 돼버리는 뭐 이런 그렇죠.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완전 너무 이상한 이상한 너무 상황이었잖아요. 황당하게. 예, 서부발전 사업장에서 죽어나가도 네. 그 서부발전에서 직원은 죽은 게 아니니까. 직원은 한국발전기술원 하청업체 네네. 소속이기 때문에 서부발전에서는 사고가 일어난 게 아닌 아닌 것이 거죠. 되는 네,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 이런 비정상적이고 부조리한 현실인데 네네. 이 발전소 정비 관리 업무를 서부발전이 다른 기업에게 아웃소싱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요. 네.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위험의 외주화죠. 그래서 발전 설비와 기계 정비 관리가 발전소 운영의 필수적인 업무죠. 발전소 기계나 설비가 작동을 제대로 하는 발전 자체가 멈춰버리니까 네. 이건 핵심 업무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정비 업무를 다른 기업에게 아웃소싱을 하면 자신의 사업장에서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도 그 사업장의 원청 업체는 아무런 민사상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러니까 상까지 받았겠죠.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고 발생 위협이 높은 업무는 무조건 외주화를 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최상의 선택 아니겠습니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거죠. 내가 위험한 업무를 내 사업장에서 내가 내 업무로 취급을 하게 수행을 하게 되면 거기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내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네네. 기업 입장에서는 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건 내가 책임 안 지고 내가 투자할 필요도 없이 그 비용이나 위험을 다 외주화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서부발전의 입장에서는 안전관리를 제대로 해야 할 유인을 갖지 않으려면 무조건 원청업체에 지금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에 서부발전 안전관리할 유인 하나도 없고 굳이 할 필요도 없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사실이 이미 잘 알려져 있고 그동안 계속해서 비판을 받아왔죠. 위험에 외주화라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김용균 사망사고 경찰 수사가 최근에 종결이 됐는데 수사 결과를 보면은 위험에 외주화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다시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뭐 경찰 수사 결과 뭐 뻔했겠죠.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지난해에 그 김용균 시민대책이라는 게 만들어졌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검찰에 고소 고발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원청업체가 서부발전이었죠. 거기에 김병숙 사장을 포함한 서부발전의 소속 임직원 10명 네. 그리고 하청정비업체 이제 김용균 노동자가 일했던 자기 직장이었던 네. 한국발전기술의 백남호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6명 이렇게 해서 네네. 총 16명을 살인죄와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고소 고발을 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검찰한테 했더니 이제 검찰이 이 사건 수사를 태안경찰서에다 이첩을 해서 태안경찰서가 수사를 했고 네네. 한 1년여 동안 수사를 마치고 태안경찰서가 11월 27일 지금 한 달 딱 지났네요. 네. 근데 수사 결과를 마쳤습니다. 그때 결과를 보면 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 대표이사 주요 임직원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적용을 했고요. 혐의가 없음입니다. 죄가 없음입니다. 아예. 그다음에 아예 혐의가 없. 아예 협의 없어요. 법률적으로 그렇겠죠. 그다음에 네. 태안화력발전소와 한국발전기술에 태안사업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현장 네네네. 직원 현장. 11명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한 상태입니다. 와 너무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작년에 알포조님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이 사건 이러한 이제 산업재해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건데 맞아요. 이거를 그 현장에 있는 개개인 몇몇에게 이게 현장 직원들 아니, 현장 저거 직원들에게만 저거죠. 네. 현장 직원들에게만 그 책임을 부여한다는 게 정말 너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에 비유하면 네. 일본의 위안부가 있는데 네네. 이거 위안부 끌고 간 개인 업자 있잖아요. 네. 업자만 책임이 있다 얘기하는 거 똑같은 그러니까요. 거야. 예, 맞아요. 구조적인 그러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포즈. 구조적인 문제가. 소위 네. 말하는 포즈 역할을 포즈만이 했던 아니라 얘네는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구조적인 어떤 이 환경, 제국주의 지배와 식민지 이 침략 전쟁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니까 구조적 책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 다 무시해버리는 거죠. 구조를 만든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게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회사 대표와 임원은 기소조차 안 되고 네. 현장 무혐의, 직원만 처벌이 되는 무혐의. 거니까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요. 이 한국서부발전 사장하고 하청정비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사장을 사고의 책임자로 이제 주장해왔던 고 김용균 추모위원회는 그래서 당연히 경찰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럼요. 그래갖고 그런 이제 입장을 내고 2019년 12월 10일 이제 네네. 기일이죠. 1주년 됐던 이때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앞에 사고 책임자들에게 경찰이 면죄부를 줬다며 검찰이 이들을 미필적 살인죄로 구속 기소하라. 라는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네네. 물론 뭐 안 했지만 네. 경찰 수사 결과가 보여주듯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안전 사망 사고가 일어나면 원청이든 하청이든 상관없이 회사 대표는 처벌이 안 되고요. 설령 위험의 외주화를 법률로 금지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물론 정부와 국회가 그런 의지가 없지만 네. 회사와 회사 대표를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는 거 이게 이제 큰 문제라는 얘기죠. 근데 저는 너무 이해가 안 가요. 네. 어떻게 사업주나 기업이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현장 직원들만 처벌을 한다는 건지.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거 관련된 법적 근거는 도대체 뭐죠? 법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법이? 법적 근거가 아니라 법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법은 항상 기업주 편에 있군요. 그 한국의 법은 네. 산업안전보건법도 마찬가지인데 음. 원청업체하고 하청업체 상관없어요. 이걸 뭐 이게 원청이든 하청이든 사업주는 책임이 면제되고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 직원 개인에게만 책임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그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그 직원만 처벌하는 관행이 완전히 이게 정석처럼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딱
굳어지게 된 결정적 계기가 뭐냐면 관련한 대법원 판례가 2009년도에 있었어요. 대법원 판례.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한마디로 어떤 거냐면 도급 관계, 즉 네네. 위험을 외주화했어. 그래서 안전 사고가 발생을 했어. 그랬을 경우에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상 형사 책임이 없다. 그리고 안전관리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원청, 하청업체 소속 그 직원에게만 그 책임이 기속된다. 그 내용이 있어요. 너무 어렵다. 대법원 판례예요. 이게요. 네, 그래서 2009년에 이런 대법원 판례가 한번 만들어지니까 네네. 원하청에서 이제 산재 사고가 날 때마다 일단 사업주는 책임 면제라는 이런 판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때 그때는 그 판사 도대체 누구야? 그때는 그 전에는 다툼이라도 해볼 네네. 텐데 이때는 조사해볼까요? 이제 그 판례 때문에 그거 조사해봐야 그 될 것 판례 같아. 때문에 지금 네네. 계속해서 이 사업주는 처벌하지 못한다라는 네네. 이제 판결들이 그 이후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현행 법률로는 안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가지고 네네. 원청업체나 하청업체의 사업주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안전관리 책임을 지는 현장 직원만 금고 5년형이 최고형인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기소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아니 그 직원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그러니까 최고형도 현장 직원만 처벌받는데 네네. 최고형도 5년이에요. 그래서 사업주를 처벌을 하려면 그 조건이 있는데 네네. 어떤 조건이냐면 고의성. 즉 뭐냐면은 회사 대표가 네.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그것을 묵인했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지시했다. 이런 이 회사 대표의 고의성이 인정되어야만 네네. 사업주를 처벌할 수가 있어요. 그 고의성을 어떻게 입증하겠느냐는 거예요. 제 말이 예. 아니, 주로 다 고의성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알고서 넘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아예 네. 안전 조치를 하나도 안 취했어 사업주가. 그런데 나 모르고 있었다. 네네네.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끝이에요. 예. 그러면 끝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원래 사장님들은 네. 귀하신 분이라 네. 이 더러운 작업 현장의 모습을 잘 드러내질 않습니다. 네네. 실제로 자기가 모르고 있다, 현황을 네네네. 몰랐다 이렇게 네. 얘기하면 다 발을 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형사 책임을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모르고 있는 게 그들한테는 유리하죠. 당연하죠. 네.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게 네네네. 맞죠. 그리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모른다고 잡아떼야죠. 네네. 그래서 고의성이 형사처벌의 기준으로 됐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음. 회사 대표나 고위급 관리자, 안전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고위급 관리자, 무슨 전무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사람들은 거의 자동적으로 면책이 됩니다. 형사처벌 대상에 아예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무혐의로 다 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고, 즉 사람이 아닌 기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기업은 어떤 고의성을 가지고 처벌을 한다 그러면 기업이 사람이 아니니까 네네. 어떤 고의성이나 의지나 의도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 대해서는, 회사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나 형법상의 살인 혹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자체를 적용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해요. 말이 법리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제 법상으로는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산재 사망 사고 발생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높은 편인데 그 동안에 사업체가 처벌받는 경우도 혹시나 있진 않았을까 하는 있긴 생각이 좀 있어요. 드는데 있긴 있어요. 제가 어때요? 몇 가지 사례를 좀 소개하면 네. 2017년 5월 1일이에요. 네. 메이데이 날이죠. 이때 삼성중공업 메이데이 때는 보통 대기업 노동자들 쉬죠. 근데 이제- 정규직은 쉬죠. 네, 근데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는 계속 일을 하고 있었어요. 누가? 하청 노동자가. 네,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요. 크레인 충돌 사고가 있었어요. 25명이 부상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는데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사망자 6명을 포함해서 사상자 대부분이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출근한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근데 법원은 삼성중공업 법인 조선소장, 그다음 삼성중공업 상급관리 감독자들과 하청업체 대표들에게는 전원 무죄를 선고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는 했다는 소리예요. 이거는 기소까지는 근데 했는데 기소는 했는데 법원에서 그렇죠, 이제 그렇죠. 무죄 판결이 나왔고. 네. 그래서 재판부는 뭐라 했냐면 상급관리 감독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현장 반장 및 반원들에 대한 구체적 직접적 주의 의무가 인정되지 않고 이들이 담당한 안전 대책이나 규정에 이 사건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미비점이 있음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업무상 과실치사죄 및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고요. 그에 반해서
크레인 아까 사고라 그랬죠? 네네. 크레인 조작에 관련된 현장 노동자들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어요. 노동자만 처벌한 현장 노동자들만. 검찰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법인과 회사 대표를 기소를 해도 네네. 법원에서는 대부분 무죄가 나온다는 걸 보여준 대표적 사례고요. 네. 가끔 그렇게 이런 분들도 요새 좀 많잖아요. 검찰은 절대 악이고 법원은 우리 편이다 이러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네. 이게 세상을 단순하게 보는 양승태가 있는데 왜 그래? 세상을 단순하게 보는 사람들인데 여기서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네네. 법원이 무죄를 법원이 선고한 무죄. 거니까 누구가 누구 편이었는지 알겠죠? 예. 아니 그런데 기소의 사례는 있었다 하더라도 정말 법인이 처벌받은 경우는 없어요? 이 없는 경우는 아닌데 네. 산업안전보건법의 양벌 규정이 워낙 약해서 제가 얘기했죠. 한선이 없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처벌이라고 보기가 소개하기도 좀 민망한 그런 예를 좀 몇 개만 들어보면 네네. 2012년에 경복궁 미술관을 기억 공사하는데 저 기억나요. 네. 어, 폭발로에서 화재 사고가 났어요. 음, 4명이나 사망하고 14명의 사상자가 생겼는데 네네. 당시 건설업체가 GS건설 벌금을 부과했는데 유죄 선고죠. 벌금이니까. 네네네. 얼마냐?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 200. 만 원 나도 낼 정도의 돈을 아, 나온 거야 지금 이게 그러니까 말입니다, 회사한테. 진짜. 가- 그것도 건설업체, 네. 그것도 GS GS 건설에. GS 짜이. 예. 아이고, 가틀의 참. 이마트에서 4명의 노동자가 질식사를 했어요. 네네. 이마트에 벌금을 부과했는데 100만 원. 야, 진짜 너무했다. 욕 나오죠. 처벌을 받더라도 회사는 더블 쥐꼬로만한 엑스. 벌금밖에 지불을 안 하니까 네네. 또 대표는 아, 근데 이건 쥐꼬리도 아니에요. 이거 쥐꼬리도 어떻게 이런 사람의 좀 장난 같지 않아요? 이게 이거 새끼들 이게 장난치는 진짜 장난치는 거지. 이 웃으면서 하는 처벌 어머, 새 판결 말도 안 같잖아요. 돼. 어머. 그러니까 대표는 아까 얘기했지만 네네네. 직접 책임이 없으니까 기소조차 안 되고 네네. 이 법인은 기소가 됐어도 200만 원, 100만 원 받고. 네네. 네. 우리나라 산업계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아까 알파주님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 네. 뭐 사람 죽여도 상관없잖아. 네, 서로 유죄가 되더라도 100만 원 내면 되는데 음. 누가 굳이 비용을 들여서 안전관리에 돈을 쓰겠어요. 이게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죠 이게. 예. 저는 음. 이 안전 불감증이라는 워딩도 참 마음에 안 드는 게 그냥 안전 불감증이다 이러면 그렇죠. 그게 그냥 마치 개개인- 원인인 거 같죠. 예, 병인 거 같잖아. 약간 약한 것 같아. 그러니까 개개인들이 불감. 갖는 어떤 그런 어떤 감정적 측면이 어.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거 말고 진짜 이거는 어. 사람을 그야말로 우리나라 뭔가 법률 체계가 좀 이상한 네. 게 많아요. 내가 이런 걸 좀 바꾸는 게 이런 거 좀- 적폐를 해결하는 건데. 맞아요. 응? 그러니까요. 아 진짜 아니 발생했던 그 많은 사고 안전사고의 책임을 음. 회사와 회사 대표들한테 물을 수 없다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음. 세월호 참사도 지금 떠올라요. 맞아요. 그러니까 회사 대표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던 기억이 나는데 참 회사하고 네. 회사 대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문제는 산재 사고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에요. 금방 그 네. 마돈나님이 세월호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업의 과실로 인해서 사망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근데 이게 노동 현장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그러니까요. 노동 현장에서는 작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물건을 생산하거나 하는 이 작업 현장에서 이 산재는 일어나는 거라면 기업의 안전사고는 그것보다 훨씬 넓고 큽니다. 그래서 안전사고의 피해자가 노동자가 아닌 일반 시민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산재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규모 참사, 사회적 네네네. 참사 이렇게 부르는데 네, 그쵸. 아직도 진행형인 세월호 참사가 있습니다. 아직 지금 재판 아직도 안 끝났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가습기 살균새 참사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사망 사고는 아니었지만 지금 기억하실 거예요. 2007년도 12월에 삼성중공업 태안기름 유출 사건. 다 가서 기름 닦고 난리도 아니었죠. 아, 그때 저 지금 부끄러운데 아, 그때 거기 기름 가셨어요? 닦으러 예. 기름 닦으러요. 갔었어요? 동네 청소년들 예. 한 10명 조직해가지고 그 아이들과 갔다는 거 아닙니까? 똥은 제가. 재벌이 싸지르고 말이야. 시민들 다 닦고 근데 있고 이 진짜. 이름도 아. 이 사고의 이름도 예. 네. 태안은 삼성중공업 이름 쫙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태안 기름 그러니까요. 유출 사건 그때 사건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참. 그때는 환경 생태계 파괴 피해뿐만 아니라 네. 사실 인근 지역의 주민의 건강 피해, 음흠. 그다음에 그렇죠. 바다에 의존하는 지역 경제 전체가 다 싸그리 싸그리 망가졌죠. 망가지는 네, 네. 이 사회 경제적 피해까지 합치면 그 파장도 어마어마했었어요. 네, 네. 사람이 당시 사고로 죽어나가진 않았지만 환경 대참사, 대참사였거든요. 대참사예요. 예. 그래서 이 환경 대재앙 대참사도 음. 산재 사망하고 동일한 법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대참사랑 네네. 환경 재앙도 산재 사망하고 동일한 법리가 역시 적용이 대표는 돼서 몰랐다. 예. 예를 들어서 네. 당시 법원이 태안기름유 삼성중공업이었잖아요. 궁금해진다. 선박 충돌 원인 제공자였거든요. 네. 삼성중공업의 크레인 유인선이었었잖아요. 예. 근데 충돌을 당했던 이 허베이 스피릿이라고 하는 홍콩의 중국계 회사가 있었죠. 아, 네. 걔네 얘는 정박해 받쳤죠. 있었어요. 예. 정박해 있는 이 유조선을 삼성중공업 크레인 예인선이 가다 박아가지고 유조선이에서 기름이 유출돼가지고 이런 사건이었는데 사고 직후에 이 가만히 정박해 있던 이 허베이 스피릿 회사도 사고 직후 대응이 부실했다는 이유로 쌍방 과실을 적용을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난데없는 쌍방과실. 둘 다 유죄를 받아요. 화병 그러니까 나겠다.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던 네네. 삼성중공업하고 네. 재수가 없었지만 어쨌든 사고 이 직후에 들이받친 이 허베이 스피릿도 쌍방 과실 그러니까 대응이 부실했다는 이유로 했는데 유죄를 받았는데 네네. 그 죄값이 얼마냐면은 벌금이 3천만 원이었었어요. 3천억이 아니고요. 네, 3천만 원이었어요. 아니 정말 그 현장에 방송하기 싫다. 아니 현장에 갔던 아, 사람으로서 열받아. 정말 이게 무슨 거기 인근 일대의 그 바닷가 모든 돌이 다 다 시커맸었거든요. 네, 그렇죠.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땅 벌어졌는데 우리역을 닦으면서 헌옷을 가져가서 그 참 말도 안 되는데 닦으면서 땅을 흥분했어. 파니까 막 땅을 파니까 너무 화가 나서 내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예. 예. 땅을 파니까 기름이 막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가 농담으로 그랬다니까요. 야 여기 기름 나온다. 우리 석유 나온다. 옛날 영화에 막 기름이야 자이언트 영화에서 막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 진짜 했었는데 3천만 원 너무 어이가 없고요. 네. 그리고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에 이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라고 당시 알려졌던 유병원 있잖아요. 또 유병원 그 사람 의문의 시체로 발견이 됐고, 그렇죠. 예. 아 근데 그것도 시체가 맞나 잘 모르겠어. 진짜. 예. 또 후에는 또 실소유주가 아니라고도 하고. 네. 또 세월호 침몰의 원인과 본질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조작한 것이라는 설도 돌고 뭐 그랬잖아요. 근데 유병헌은 그렇다 치고 세월호를 운영하는 그 청해진 해운은 네. 어떤 처벌을 받았죠? 아니 청해진 해운 그러니까 아까 회사 대표하고 회사는 처벌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네네. 실소유주를 네네네. 무슨 방법으로 처벌을 합니까? 내가 솔직히 이 유병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살아있다 그러니까요. 하더라도 이 사람은 네네네. 처벌을 받을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어쨌건에 저 원청도 처벌 안 받는데 그러니까 실소유주 멀리 저기 멀리 어떻게 증명할 거야? 저기 실소유주는. 멀리 있는 실소유주 이거 지금 어쨌거나 세월호 참사 이후에 그 사람들이 흥분했지만 유병헌을 잡아서 이 처벌해야 된다고 했지만 사실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은 없었는데 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지금까지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 10건이 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그러니까 개별 사건들을 다 기소를 했는데 그러니까 공직자들하고 당시에 이제 구출 작업을 했던 공직자들하고 청해진 관련자들, 해운 관련자들 해서 10건이 넘는 기소를 했는데 재판이 대부분이 마감이 됐고 진행 중인 것도 좀 남아는 있어요. 그래서 사고의 원인 제공자 처벌하고 관련해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건을 보면 청해진 해운 대표한테 징역 7년이라고 하는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벌금도 200만 원이 부과가 됐고 이 경우 되게 예외적으로 어쨌든 그다음에 그 외에 함께 기소된 청해진 해운의 임직원들도 아까 얘기했던 최대 금고 5년형에다가 징역 3년형, 벌금 3년 형, 그다음 벌금형에 처해졌고요. 네. 세월호 선장은 어땠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보다 더 무거운 네. 무기징역형을 받았어요. 아.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법원 판례와는 달리 네. 선장뿐만 아니라 즉 현장 직원이죠. 다른 네. 산재에 비교하면 뭐 예를 들면 크레인 사고는 크레인 운전자 이런 사람들만 큰 무거운 처벌을 받았었는데 네. 그러니까 선장뿐만 아니라 이제 이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에는 청해진 해운의 대표이사와 임직원들까지도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만약에 과거에 법원의 판례를 따랐다면은 사실 청해진 해운 대표와 임직원들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을 테지만 네. 그렇지 않았던 건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 나왔다는 게 그래서 일반적인 평가였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청해진 해운 대표가 세월호 증기축 공사를 주도를 했고 이건 뭐 과적했다라는 게 네네네. 이제 원인으로 지목이 됐었잖아요. 증기축 공사를 주도를 했고 배의 보건성 악화를 보고받고도 시정하지 않았고 네네. 적자를 만회하려고 과적과 부실 결박을 권장했다. 이제 아까 얘기했던 고의성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입증이 됐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부당 혐의의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네. 이례적인 판례라고 대표가 이렇게 유죄 네, 선고받은 거 진짜 말씀을 하셨는데, 이례적이에요. 예, 근데 이례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우리가 서명만 해도 엄청 많이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판사들도 혹시 여론의 눈치를 당연히죠. 본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압력을 들어요. 주지 않으면 안 하죠. 그럼요. 네. 사회적 압력 중요하죠. 하죠. 음. 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만약에 네. 여론의 관심이 세월호 참사처럼 크지 않는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네네. 기업의 대표 그리고 기업은 원래 기소조차 그 되지도 가습제 참사 일으켰던 그 않았었습니다. 새끼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인가 이번에 어디로 또 취직했잖아요. 이번에. 일단 기업 그랬어요? 대표 어. 그럼요. 진짜요? 기업 대표는 원래 어. 기소조차 되지 않았는데 그럼 원래 마돈나님이 음. 질문했던 청해진 네네. 해운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네네네. 질문의 답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입니다. 그렇죠. 아. 대표는 받았지만 대표는 처벌을 받았고 고의성이 입증이 돼서 사람은 네네네. 일단 처벌을 했어요. 대표는? 기업은 안 됐다. 근데 기업은 안 했고 음. 정부가 다만 청해진 해운이 운영하던 여객선의 운송 면허를 다 취소를 했죠. 더 이상 영업을 못하는 청해진 해운은 이 여객선 운영 회사였는데 네네. 영업권을 다 취소를 당했기 때문에 더 영업을 할 수가 없어요. 원래는 뭐 법정 관리 들어간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고 이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법인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운영을 안 하니까 폐업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청해진 해운의 최대 주주가 천해지라는 회사였는데 천해지. 네, 천해지라고 하는 회사가 최대 주주였기 때문에 사고 직후에 천해지가 법정 관리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청해진 해운이 소유한 자산도 그때 다 뭐냐면 경매 처리가 돼서 네네네. 청해진 해운은 껍데기만 남아 있는 사람. 이름하고 사장이 한 명 있어요. 예. 이름하고 회사 대표만 남아 있고, 근데 음. 이제 자산은 다 그 최대 주주가 법정 관리 들어가면서 다 매각 처리를 했기 때문에 회사에 남아 있는 재산이 한 푼도 없어요. 돈도 하나도 없고 자산도 하나도 없어서 한 푼의 피해 보상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참. 피해 보상금 안 냈다는 돈이 의심이네. 없으니까. 아니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청해진 해운이 일단 돈이 있어야 피해 보상금을 네네네. 낼 텐데 빈껍데기에 빈털터리 회사한테 무슨 보상금을 내라고 하겠어요. 못 내는 거예요. 내고 싶어도 못 낸다고 회사 대표가 그랬어요. 저기 청해진 진짜. 해운 대표 아직 남아 유한 있거든요. 책임자인 주식회사의 뭐 그러니까. 기본성이죠. 뭐. 아유, 이 청해진 해운은 그래도 어쨌거나 뭐 이례적인 대표 처벌은 했는데. 네. 사례이긴 한데 음.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에서는 원청이건 하청이건 사업주와 대표를 처벌하지 못한다. 처벌한 사례가 없다. 판례가 없다. 뭐 이랬는데 그거는 이제 2009년에 대법원 판례가 작용을 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기업이 처벌받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똑같은 원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형법이 기업의 형사 책임을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기업의 부주의로 노동자가 사망을 해도 네네. 또는 기업이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는 경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도 네네. 기업에게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그 앞서 소개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노동 현장의 산업재해뿐만 아니라 세월호 침몰, 가습기 살균제 사고, 그다음에 네네. 수많은 사상자를 낸 그 밖에 대규모 사회적 참사, 태양 기름 유출 사건 같은 환경 대참사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배경에는 형사 책임은 사람, 즉 자연인에게만 물을 수 있다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거예요. 즉 기업은 법적으로는 인격이 인정이 되잖아요. 네네. 권리 의무의 기속 주체입니다. 재산권도 다 행사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형사 책임은 부담할 수 없다. 형사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자는 기본적으로 사람, 네네. 자연인에 불과하고 그 자연인의 행위가 바로 법인의 행위로 해석이 돼서 사업주는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듯이 사업주는 구체적인 작업 현장의 안전조치 상황을 몰랐다는 이유로 면책을 받고 안전관리 직원만 처벌을 받으면 곧 기업이 처벌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게 우리나라 이 법원의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은 사람이 아니니까 고의성을 가질 수가 없어서 사람만 처벌하는데 이 처벌 대상도 회사의 대표는 아니라 안전관리를 직접 맡고 있는 그 직원만 처벌을 하면 사실상 기업이 처벌된 것으로 본다 이런 거죠. 우리나라는 진짜 기업하기 너무 좋다. 그러니까 네. 이명박 때 슬로건이 기억나네. 기업하기 좋은 나라죠. 그러니까 네. 만들 필요가 없어요. 이미 기업하기 이미 좋은 나라예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대표는 대법원 판례가 보호해주고 기업은 형법이 보호해주고 안전관리 직원만 처벌을 그 더러운 세상이에요. 하는 진짜 이게 참 현실이 정말 더러운 참, 현실이다. 예. 진짜. 근데 선진국은 어떤가요? 선진국은 어떻게 하고 있길래 우리나라 산재 한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건지. 선진국도 우리나라처럼 네네. 기업을
형사처벌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언제적이냐면 19세기에 얘기해요. 그랬어요. 19세기? 19세기에는 선진국에서도 기업은 사람이 아니라 네네. 지옥에 떨어뜨려야 할 영혼도 걷어찰 수 있는 육체도 없다. 즉 형사처벌을 내릴. 이거 어느 분의 말씀입니까? 이거 멋있다. 그래서 형벌을 그래서 기업은 예. 살아있는 무생물이잖아요. 네네네. 우리가 동물한테 동물이 사람을 물어 죽였다고 해서 걷어찰 수 있는 형사처벌을 할 수 네네네. 없다라는 그 그런 법인격을 왜 인식이 줬는데 그러면? 씨. 일반적이었던 적이 있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19세기였대. 19세기였어요. 19세기였대잖아. 너무 그랬다. 살인죄는 네. 아까 말씀드린 살인죄는 고의성이 네네. 범죄 요건에 굉장히 중요한 중요하죠. 핵심이에요. 네네. 본질이에요. 네. 근데 사람이 아닌 기업은 동물이나 무생물과 마찬가지로 범죄 의도를 적용할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네네. 그렇게 법인은 처벌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20세기 들어오면서부터 이런 생각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법인도 우리가 법인격을 부여하기 시작했잖아요. 주식회사는 네네네. 법인격을 부여하면서 법적인 인격체로서 자연인처럼 재산권을 행사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기업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자연인 회사 대표나 아니면 직원들하고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존재로서의 법인격이 인정이 되면서부터 기업도 형사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이미 선진국에서는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기업의 과실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 안전관리자와는 별개로 기업에게도 형사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도출이 됐어요. 그래서 영국의 경우에는 이미 20세기 초반에 기업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해석이 법조계에서 일반적으로 수용이 되어 왔었습니다. 기업 살인죄. 저는 기업살인죄 너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이름이 좋아. 근데 살인죄로 처벌받은 기업이 실제로 있어요? 근데 실제로 기업한테도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게 법조계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는데 네네. 그 통상적인 인식이 법률 제정으로 이어진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영국에서도 네네. 기업을 살인죄로 처벌한다라고 했을 때 그 후폭풍이 무서웠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업들을 일정하게 보호하는 그러니까 법원 판사가 무서워서 네네. 이런 살인죄 적용을 못하고 네네. 못하고 있었고 법률 제정으로 이뤄진 것은 최근의 일인데 그 계기가 됐던 게 뭐냐면은 1980년대에 들어가지고 영국에서 지하철 화재 사고, 여객선 침몰 사고, 네. 철도 충돌 사고 등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안전사고 재해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게 돼요. 그때에 사회가 난리가 났는데 네. 기업에게 형사 책임을 부과한 판례가 없었어요. 이제 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규모 참사가 관리자의 과실이나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 등 대부분 다 인재잖아요. 우리도 다 알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 공분이 일어났고 네. 그래서 회사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고 그 결과로 2007년도에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는데 그 법률의 이름이 기업 과실치사 및 기업 살인법이 제정이 되기에 이릅니다. 결국 정말 여러 사람이 희생이 된 후에야 사회적 요구가 만들어지고 그 사회적 요구로 인해서 만들어진 법인 거네요. 그러니까요. 참. 80년대 그러니까 영국에서. 이름 법명 앞에 딱 기업을 딱 기업도 과실치사해서 사람을 죽이고 네네. 기업도 살인을 한다라는 네네네. 이름으로 법을 제정하게 된 거죠. 그 좋습니다. 제목이 아주 강렬하네요. 네. 당시에 이 논쟁에 그 당시에 사회적인 논쟁이 엄청나게 있었는데 네네. 기업의 핵심 뭐냐면 핵심 질문은 기업을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였었어요. 네. 근데 결국 이 법이 제정됐다는 건 뭐냐면 기업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합의에 도달한 거죠. 이 정치권에서 네. 국회에서. 그래서 2008년도에 영국에서 기업 살인법을 적용한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사례를 그때 첫 판결 예를 소개를 하면 네네. 지질 환경 측정 회사에서 근무하는 어떤 노동자 한 명이었어요. 네네. 시험 강구에서 샘플을 채취를 하다가 웅덩이에 빠져서 사망하는 안전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이때 영국 법원이 기업 살인법을 적용을 해서 네네. 이 회사에 38만 5천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7억 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를 하게 됩니다. 네네. 그 액수가 근데 이 조그만 회사여가지고 네네. 회사 연매출의 250%에 달했었어요. 그러니까 회사 문 그 닫을 벌금이 소리예요.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회사 측은 우리 이렇게 되면 문 닫을 수밖에 없다. 우리 벌금 내면 우리 문 닫는다라고 네네네. 항변을 했는데 네네. 판사가 뭐라고 판결에서 얘기를 했냐면 벌금 때문에 회사가 파산한다 해도 네.
불행하지만 음. 필연적인 결과다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아, 여기 법원 판사 멋진데요. 멋지다. 지금 사람이 영어로 하면 더 멋있을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기업은 역시 파산이 곧 사형이네요. 맞습니다. 예. 그 기업 살인죄를 적용한 판결이 이렇게 보여주듯이 기업에게는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징역형 부과할 수가 없잖아요. 네, 네. 당연히. 그러니까 뭐 아까 신체가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예. 기업이 신체가 없으니까 징역을 어디다 감옥에 가둘 수도 기업을 감옥에 그치. 가둘 수도 없고 사형을 선고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기업한테 살인죄를 적용했다, 과실치사죄를 적용했다 이랬을 때 처벌은 사실은 벌금밖에 없어요. 돈이죠, 돈. 그래서 그렇죠. 기업의 살인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라고 했을 때는 기업이 파산할 정도의 무거운 벌금을 매긴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판결을 내리는 거 보면 좀 부러운데 네. 기업을 살리는 것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고 더 큰 가치를 갖는다라는 여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이 판결에. 과연 우리나라 사법부에서 그렇죠. 이런 판결이 나올까?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게 되게 핵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이 죽는데도 그렇게 기업이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어쨌거나 기업하기 좋은 어떤 법 체제나 그런 것들로 만들어진 것인 것 같은데 지금 외국 사례에서 보듯이 거기는 이제 기업이 아예 그냥 사형죄 파산을 해버릴 정도로 그렇게 이제 사형 선고를 한 거나 다름이 없는데요. 엄한 처벌을 내려야죠. 저런 식으로 하면 다시는 안 하게 되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한 기업이 그런 책임 파산하는 걸 옆에서 본 다른 기업들도 긴장할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원래 처벌의 의미가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요. 처벌하려면 아주 세게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한국의 권력기관이 자본 편이 아니라 또 뭐 자본이나 기업 편이 아니라 일반 시민의 편, 그러니까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날이 좀 사람 중심 경제라면서요. 그러니까요. 참. 근데 또 기억을 해보면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게 중대 재해는 기업을 처벌하자는 법 제안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걸까요? 흐지부지 됐죠 뭐. 그래요? 세월호 참사 이후에 그래서 우리도 네네. 영국의 네, 기업 과실치사가 기업살인법 네, 네. 요거를 벤치마킹해서 네. 법률 제정 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참사 그러니까요. 직후 2014년 11월에 검찰이 네. 기업 책임법이라는 제정을 추진한 바 있고요. 추진만 하고 이제 안 했죠. 네. 17년에는 당시 정의당 원내대표였던 고 노회찬 의원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네. 법안 명칭은 조금 영국하고 다르지만 내용은 거의 같아요. 영국의 것은 굉장히 쌀바라 이름을 딱 붙여놓은 거고 리얼 그대로 네네. 우리는 조금 돌려서 책임 처벌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어쨌든 영국의 기업살인법을 벤치마킹해서 대규모 인명 피해를 낸 기업한테는 책임자도 처벌하고 네, 네. 별도로 해당 기업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주요 내용이니까 똑같은 거죠. 형사처벌 방법도 비슷한데요. 영국처럼 연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벌금으로 내도록 하는 방안 이런 게 이제 제시된 바 있지만 진행이 못했습니다. 워낙 재계의 반대가 심해서 법이 통과되지 그러니까 못했고요. 고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라는 것은 지금 잠자고 있다는 거네요. 국회에서 네, 그건 뭐 이미 폐기됐고요. 폐기됐어요? 네, 또 김영균 씨 사망 사고 이후에는 네. 아예 논의조차 안 됐어요. 그러니까 세월호 정도의 커다란 공무원이 돼야 신용 정도 하다가 흐지부지 되는 거고 네네. 김영균 노동자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논의조차가 안 되는 정부가 사실 바뀌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정부 때 얘기를 하더라고. 앞에 거는 이제 그러니까 지금 노회찬 의원 때나 네네네. 검찰 때는 그때 박근혜 정부 때 얘기고 네네. 근데 지금 김영균 씨 사망은 문재인 정부 때 얘기잖아요. 근데 네. 변한 게 전혀 없고 오히려 더 나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알파조님이 준비해 오신 기업 살인법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기업살인법이라는 주 핵심은 산재와 사회적 참사에 대해서 기업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되게 신선했고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기업이 책임을 진다라고 했을 때 저는 기업주를 처벌하거나 이제 실소유주가 책임을 진다 요 정도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대주주가 근데- 책임을 지다가. 네, 근데 이제 생명도 없는 육체도 없는 네. 영혼도 없는 이 기업 자체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을 정말 못했었어요. 청취자분들도 오늘 처음 하실 분들 네네.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주주를 처벌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대주주가 네. 그 대주주를 처벌한다라는 의미는 기업을 처벌한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기업을 처벌해서 돈을 왕창 먹어서 기업을 파산시키면 네네. 주주들은 앉은 자리에서 그냥 손해를 보는 거니까. 빈털털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주주는 보상 못 받으니까. 음. 그래서 대주주를 처벌하는 방법이 곧 기업을 처벌하는 방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네요. 네. 사실 그게 이제 기업을 처벌해야 대주주가 처벌을 받는 거니까 이제 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주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만 가지고 이 사람을 살인죄로 적용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그 주주에 대해서 근데 산재와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문제의 근원으로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이 위험의 외주화하고 비정규직화였었습니다. 그래서 외주화를 금지를 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게 우리 보통 노동하고 노동단체나 시민단체가 요구해왔던 건데 네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과연 근본적인 해법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더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조금 해요.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는 기업의 과실로 노동자들이 사망을 해도 사람이 엄청나게 죽어나가도 기업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안전사고를 낸 당사자들과 현장의 안전감독관만 독박을 쓰고 있거든요. 이게 하청업체, 원청업체로 하든 하청업체를 하든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원청업체가 더 많은 책임을 물게 하는 거는 마땅하긴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도 원청업체 네가 다 책임져라고 해도 처벌은 원청업체 직원만 받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사고를 낸 사람이나 아니면 안전 감독관만 독박을 쓰는 이런 불공정한 이 법률 체계가 이상하잖아요. 이걸 바꾸지 않는다면 기업이 무슨 반성을 할 것이며 재발 방지 노력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전혀 기대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김용규 사망사고 이후에 아까 창희 쌤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을 통해서 원청업체의 책임 범위를 넓히고 처벌 수위도 강화하고 했지만 회사와 회사 대표에 대해서는 보호막 역할을 여전히 하고 있다. 그리고 면죄부를 주는 이런 현행 법률 체계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았다라는 맞습니다. 것이고 네. 그래서 법률이 회사와 회사 대표에게 안전사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을 보호하고 있는데 왜 그 어떤 회사가 자기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회사 대표에게도 책임을 물 수 있는 어떤 법률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현실에서 이런 안전사고 처벌을 기업 간 불평등 문제도 또 제기되고 있어요. 기업 간 불평등이요? 왜냐하면은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 네. 회사 대표를 포함한 고위급 관리자들이 현장의 안전관리 현황을 직접 챙기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중소기업에 때문에 뭐 일하시는 중소기업의 사장도 일하잖아요. 현장에 네네네. 나와서.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 대기업일수록 규모가 커지고 안전관리 직원을 따로 두게 되고 얘네들한테 네네네. 모든 책임을 다 미룰 수 있기 그렇게 때문에 음. 대기업들이는 절대 처벌 안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검찰들이 고위급 임원들이 위험관리 시스템 부실로 그로 인한 생명의 피해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고의성 인지 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입증해요? 입증하는 거 거의 그러니까요.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게 의미하는 거는 대규모 인명사고를 일으킨 대기업의 회사 대표하고 그 고위급 관리자들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이고요. 따라서 대기업의 경우는 안전사고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해도 사장을 포함한 상급자 관리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럼 대기업일수록 기업주를 처벌하는 게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의 얘기인데. 불가능한 그게 더 문제네요. 기업 간 불평등이 아. 있다는 게 그러니까요. 야, 중소기업 그래서 대부분의 산재 음. 처벌 받는 회사 대표들이 받는 경우들은 1인 소규모 회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2, 3, 뭐 서너 명 거느리고 있는. 아니면 중소기업들밖에 뭐야. 없어요. 대기업은 다 피가게 돼 있어요. 아 진짜. 그러니까 기업을 처벌하는 게 훨씬 현실적인 방안이긴 하겠죠. 그렇겠죠. 대기업일수록 기업주를 처벌 기업- 못한다면 네, 기업을 기업을 처벌하는 처벌해야지. 걸로. 네. 그래야지 무슨 효과가 있겠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2017년도 마지막으로 방송을 정리를 하면서 2017년도 6월 14일 날 네. 런던 영국의 런던에서 24층에 그 대부분 이주민 노동자가 사는 이 임대 아파트였죠. 그린펠 타워에 화재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실 텐데요. 기억나시죠? 전 기억이 안 나지. 그래요? 네. 72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이 화재 사고로. 대참사가 있었었는데 영국 경찰이 이 건물이 임대 아파트였는데
구청 소속이었었어요. 아. 그러니까는 이게 아주 하층민들이 사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공공 임대 그쵸, 아파트 우리나라도 같은 임대. 거였었는데 그러니까 정부가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주택공사가 아니면 서울시 주택공사가 우리나라 소유하고 외국인 있는 동사는 영구 임대도 못 살죠. 영구 임대 같은 이런 비닐하우스에 집이었는데 살고. 그 건물을 소유했던 구청 측하고 건물 관리 업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공공기관이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기업 과실치사 및 기업 살인법에 근거해서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여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기소가 이제 이루어지고 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요. 한 5, 6년 이상 수사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워낙 여기 관련자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는 우리 현재로서는 알 수는 없지만 어떤 결론이 나올지 수사 결과가 나오고 법원에서 판결 나오려고 그러면 한 10년 걸릴 거예요 아마. 구청과 같은 정부 기구도 공기업에 대해서도 네네. 기업 살인죄를 적용해서 처벌을 받을 수도 이런 데도 처벌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구청이 걸 살인죄가 의미하는-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청은 그러면. 그쵸. 네. 되게 궁금한 그러니까요. 거예요. 공공기관. 어떻게 근데 된 거지 진짜? 초유의 이게 그래서 사건이세요. 저는 되게 궁금해요. 이 네. 사건, 이 법이 적용을 해서 수사. 근데 지금 일단 그 근거에서 수사를 한다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하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 책임자만 처벌하잖아요. 네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와 이 법이 정말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무원들을 제대로 벌 주려면 안전처벌 안 하고 왜 그 구호 제대로 안 하고 이런 애들 제대로 처벌하려면은 저는 이 법이 그래서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맞아요. 영국처럼 회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벌금을 부과를 하고 회사 대표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처벌을 해야 그렇죠. 뭔가 회사들이 전체적으로 뭔가 이 문화, 이게 안전 불감증 문화를 바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법을 바꿔야 돼요. 이렇게 하려면은. 근데 이게 뭐 검찰이 법 제정을 시도했어도 국회가 안 움직이면 끝이거든요. 지난번에 그 기업 처벌법을 검찰이 시도를 하다가 네네. 국회가 뭐 안 하겠다면 그만인 것인데 법을 바꿔야 되는데 회사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이게 한국 정치권이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받아들이려면 언제 받아들일까? 얼마나 더 많은 무고한 생명이 목숨을 잃어야 한국의 정치권이나 사법부가 생각을 바꿀까? 그런 굉장히 좀 우울한 생각이 들었었어요. 지금 질문으로 끝나셨잖아요. 네네. 저는 안 바뀔 것 같거든요. 한국의 정치권이 받아들이기까지 얼마를 더 기다려야 할까? 뭐 정치권과 사법부가 생각을 바꿀까 이러셨잖아요. 지금 우리 방송하는 중에 선거법이 통과가 됐어요. 통과가 됐는데 네. 이게 여하튼 우리가 아까 이제 내용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의 이거는 뭐 개혁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는 이제 그런 법안인데 그나마 이거를 통과시키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그 집회 투쟁 뭐 이런 것도 해왔고 또 협상도 1년이 넘도록 작년 12월에 이제 그 정당들이 협상한 이후에 1년을 넘게 이렇게 어렵게 이제 논의 테이블에서 이제 진행해 온 거잖아요. 네. 이게 보니까 한 93.41%가 찬성을 했네요. 그러니까는 한 167명 참석하셔가지고 156명이 찬성해서 가까스로 선거법이 통과됐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알파조님이 말씀하신 회사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한 이것을 담보할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도대체 몇 년을 더 더 기다려야 싸워야죠. 되고 많이 싸워야 될 것 네, 같아요. 많이 싸워야 사실 될 1년 싸워가지고 법 네네. 통과시킨 거면은 굉장히 석세스풀이에요. 3년. 이 저기 뭐야? 네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1년 싸워가지고 통과되는 법 정말 찾기 네. 어렵거든요. 그러네요. 네, 뭐저 네. 통과는 됐네요. 네. 어쨌건. 통과는 됐고 뭐 이제 앞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해서 또 나아가야 되겠죠. 우리 사무국장님 정말. 계속 싸우십니다. 정말 30석 캡이 있는 네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50석짜리로 통과했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자, 할까요? 캡까지 아니에요. 등장하고 캡까지 진짜 등장하고 정말 공부 난리가 많이 했어요, 아니었습니다. 진짜. 그러게 말이에요. 네. 차인 선생님도 여하튼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 찍고 유튜브도 그랬는데. 찍고 예 강의도 다 하시고 그러셨어요. 네. 이제 풍찬 애쓰셨고요. 노숙한 참 네네. 우리 마돈나 고생했습니다. 일단 다들 애쓰셨고 네. 예, 다음은 또 내년에 또 다시 또 음. 가열차게 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기업살인법을 주제로 살펴봤는데요.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크네요. 이제 앞으로 또
우리 지금 김용균 재단이 만들어진 거죠. 만들어졌죠. 예. 네. 저희 청취자분들도 음. 거기 이제 재단의 활동에 좀 많이 참여하시고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이 방송을 계기로 그 단체 이게 김용균 씨를 좀 생각하면서 이 기업살인죄 제정이 될 때까지 예, 좀 저도 참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파조님, 찬희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더나님이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뵐게요. 봐주세요.